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포키스의 천개의 영상입니다. 이 책은 뇌과학을 다루는 책입니다. 신피질, 피질 기둥, 신경세포, 격자세포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단순히 뇌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지능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은 책의 앞부분인 1챕터부터 7챕터까지 다루겠는데요. 이 부분은 책 전체의 이론적 기반에 해당합니다.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 마운트 캐슬의 피질 기둥 개념, 뇌의 세계 모형, 예측, 기준틀, 그리고 제목에 나오는 이 천괴의 뇌 이론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 보통 우리는 눈으로 보면 본 것이고 귀로 들으면 들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뇌가 감각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기관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뇌는 계속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와 뇌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세계 모형이 결합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먼저 책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설명합니다. 이 뇌는 처음부터 지금 같은 형태로 완성된 기관이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오래된 부분 위에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비교적 새로운 부분이 바로 신피질입니다. 인간의 경우 신피질은 뇌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데요. 책에서는 신피질을 지능이 머무는 기관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은 이 신피질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신피질이 행동을 직접 실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하려면 신피질은 오래된 뇌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손을 들어 올리겠다고 판단하는 과정에는 신피질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손을 올리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래된 뇌의 구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행동을 통제한다고 느끼지만 실제 행동은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가 함께 작동한 결과니까요. 인간의 행동에는 계획과 판단도 있지만 생존과 감정, 이런 오래된 구조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책은 이어서 신피질의 이상한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신피질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어떤 영역은 시각과 관련되고 어떤 영역은 청각과 관련되고 또 어떤 영역은 영양과 언어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뇌의 어떤 특정 영역이 손상되면 그 영역과 관련된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신피질의 여러 영역은 겉모습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데 기본 구조는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 점에서 버넌 마운트 캐슬이라는 인물의 주장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마운트 캐슬의 핵심 주장은 신피질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신피질의 각 영역이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이유는 기본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달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각 영역이 어디에서 압력을 받는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은 눈에서 정보를 받습니다. 청각 피질은 귀에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질 중 하나는 시각을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소리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책은 그 바탕에 공통된 피질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신피질은 동일한 기본 회로인 피질 기둥을 반복해서 동일한 복제하는 구조로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천개의 뇌라는 제목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뇌 어딘가에 하나의 거대한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종합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신피질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피질 기둥이 각자 세 개의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지능이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능이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구조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고 또 연결되면서 만들어진다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사고가 아주 신비로운 하나의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단위들의 협력에서 나온다는 거 보는 것이니까요. 이제 책은 뇌가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신피질은 예측 기계다. 책에 따르면 신피질은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반응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신피질은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낄지 이 수많은 예측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예측은 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세계 모형이란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뇌 내부의 모델입니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물체와 상호작용하며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감각이 다음에 들어올지 같은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컵을 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컵을 들기 전에 어느 정도 무게를 예상합니다. 평소에 쓰던 컵이라면 손에 힘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컵이 예상한 만큼의 무게라면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들어 올리죠. 그런데 컵이 예상한 무게보다 훨씬 무겁거나 가볍다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책은 이런 식으로 예측 오류가 생길 때 뇌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설명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우리는 그 예측을 거의 의식하지 않죠. 예측이 틀릴 때 뇌가 오류에 주목하고 기존의 세계 모형을 수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학습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는 보통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 공부는 더 좋은 세계 모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떤 개념을 안다는 것은 그 개념과 관련된 상황에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훨씬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물리 문제를 푸는 게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물리 문제를 풀 때도 공식만 외우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할지,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측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은 여기서 감각과 운동의 관계도 강조하는데요. 뇌는 우리가 움직일 때 감각 입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면서 세계 모형을 배웁니다. 가만히 정보를 받는 것만으로는 배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만지고 움직이고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서 뇌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웁니다. 이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일상 경험과 잘 맞는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개념은 설명만 들으면 잘 안 잡히는데 실험하거나 손으로 풀어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해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내가 몸을 직접 설명대로 움직이면서 감각의 변화를 경험해야 그래야 익숙해집니다. 책은 이런 과정을 감각, 운동 학습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 책은 예측이 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예측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따로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예측 전용 신경세포를 따로 가정하는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뇌가 수많은 예측을 동시에 한다면 예측 전용 신경세포도 대규모로 발견돼야 하는데, 우리 뇌에선 그런 구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책이 제시하는 설명은 예측이 신경세포 내부에서 이미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가지돌기 극파인데요. 이 가지돌기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신경세포를 미리 준비 상태로 만들고 예측된 입력이 들어오면 준비된 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예측하지 못한 입력이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행동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뇌의 예측 기능은 신피질 어딘가의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경세포의 구조 자체에 예측과 관련된 작동 방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바로 위치인데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컵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손끝에 매끄러운 곡면이 느껴졌다고 해서 곧바로 컵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컵의 어느 부분에 닿아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손잡이를 만지는지, 가장자리를 만지는지, 또 바닥을 만지는지에 따라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감각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책은 기준틀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틀은 어떤 대상 안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좌표계와 비슷한데요. 피질 기둥이 다음 감각을 예측하려면 감각 기관이 대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이런 기준 틀은 어떤 대상의 구조를 배우고 그 안에서 감각 정보를 배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책의 논의는 오챕터의 뇌 속의 지도로 이어지는데요. 이 동물이 환경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은 생존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포유류는 해마와 내후각 피질의 환경의 내부 지도를 만드는 그런 전용 회로를 발달시켰습니다. 이 회로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포가 바로 장소세포와 격자세포입니다. 장소세포는 동물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인데요. 반대로 격자세포는 동물이 움직일 때 규칙적인 격자 패턴으로 활성화되고 환경 전체에 대한 좌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두 세포가 함께 작동하면서 동물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합니다. 이 책의 중요한 주장은 이 지도 원리가 신피질에도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오래된 뇌 지도 시스템이 몸이 환경 안에 어디에 있는지를 추측한다면 신피질의 피질 기둥은 감각 기관이 물체 위에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컵을 손으로 만질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다섯 손가락은 각각 컵의 다른 위치에 닿아 있습니다. 이때 신피질은 하나의 위치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감각 기관의 위치를 동시에 추적합니다. 책에서는 신피질의 수많은 피질 기둥이 여러 위치와 여러 모형을 동시에 다룬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생각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공간적인 활동일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추상적인 활동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책은 뇌가 물체를 이해할 때도, 개념을 이해할 때도 일종의 지도와 좌표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6챕터에는 이 기준틀 개념이 더 넓어집니다. 책은 기준틀이 물리적 물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기준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개념은 물리적인 경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런 개념도 여러 차원을 가진 기준틀에 배치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은 생각을 기준틀 안에서의 이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뇌는 관련된 기준틀 안을 이동하듯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궁정 같은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지식을 공간적으로 배치하면 기억하기 쉬워지는 것인 거죠. 언어라는 것 또한 기준틀과 연결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언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중첩과 재귀를 설명합니다. 문장은 구절로 이루어지고 구절은 또 단어로 이루어지고 단어는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구조는 기준틀 안에 또 다른 기준틀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독서나 발표 준비도 결국 기준틀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어떤 책을 읽으면 내용이 흩어진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인물이나 사건, 개념, 배경이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책의 시적 배경이나 작가의 문제의식, 핵심 개념을 먼저 잡으면 그 정보들이 어디에 놓이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7챕터에서 책의 제목과 직접 연결되는 이론이 나옵니다. 바로 천개의 뇌 이론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특정 항목에 관한 지식은 하나의 장소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피질 기둥에 분산된 보완적인 모형들 속에 저장됩니다. 각각의 피질 기둥은 독립적으로 각각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물체나 개념에 대한 모형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피질 기둥이 각자 따로 모형을 만든다면 우리는 왜 세 개를 하나로 느낄까요? 왜 컵을 만질 때 5개의 손가락이 각각 다른 감각을 보내는데도 우리는 하나의 컵을 지각할까요? 책은 이 과정을 투표로 설명합니다. 여러 피질 기둥이 각자 추론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합의를 이룬 결과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지각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각은 하나의 피질 기둥이 혼자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피질 기둥의 합의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제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천개의 뇌라는 말은 실제로 뇌가 1000개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신피질 안에 수많은 피질 기둥이 각자 작은 뇌처럼 3개의 모형을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뇌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작은 모형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론이 인간의 사고를 꽤 잘 비유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해할 때도 한 가지 단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감각, 기억, 경험, 배경 지식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 이거구나 라는 하나의 이해가 생깁니다. 그 과정은 여러 피질 기둥이 합의에 도달한다는 책의 설명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의 앞부분을 따라가면 답은 꽤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감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뇌 안의 세계 모형, 예측, 기준 틀을 거쳐 해석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외부 세계의 단순한 복사본이 아닌 뇌가 계속 만들고 수정하는 모형의 결과인 것이죠. 저는 이 관점이 조금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세계 모형이 틀릴 수 있다면 더 나은 모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학습은 정보를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지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독서도, 공부도, 경험도 결국 세계를 더 잘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준틀을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계의 앞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계속 고쳐가는 존재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관점이 AI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뇌가 세계 모형과 자기 모형을 통해 지능을 만든다면 현재 A는 과연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책의 8챕터부터 11챕터까지 기계 지능과 AI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